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럼피스킨병이 서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오늘부터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천과 경기, 충남 등 5개 시도에 대해 방역을 점검하고 전국 시도에 방역 지원 특별 교부세 100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난독증과 경계성 지능으로 상담받는 서울 초중고 학생이 최근 3년 새 각각 7배와 5배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인관계가 줄면서 뇌 발달이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놓친 학생이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교한 기술과 단연간의 경험이 필요한 뇌종양 수술을 돕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수술 영상 200여 개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수술 부위를 표시해 의사에게 알려주고 다음에 진행할 단계까지 안내해 경험이 적은 의사도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인의 재활을 돕거나 식사를 보조하고 용변까지 처리해주는 돌봄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24시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부족한 요양보호사의 일손을 도울 수 있어 돌봄 로봇을 갖춘 스마트 요양시설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20여 년 뒤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전기 저장 장치를 개발하고 태양광 설비 제작에 필요한 희귀 금속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1급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이틀 만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확진 농가는 6곳입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농가 3곳을 비롯해 경기도 김포와 평택, 충남 태안 등입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 서산의 한우 농가 3곳은 국내에 럼피스킨병이 첫 발생한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국내의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은 현재까지 모두 10곳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발생 추세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잠복기를 거친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현 중인 것으로 보고 모기 등 매개체를 통한 추가 감염을 막는 데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백신으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선 소 170만 마리에 접종할 분량을 다음 달 초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항체가 형성되는 데 3주가량 걸려 안정화되기까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해안 발생 지역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추가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농가에서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을 해줘야 하고.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또 확진된 농가에 있는 소는 전부 매몰 처분해 식품으로 섭취할 우려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충남 서산과 당진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 2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검사에서 2건 모두 양성이 나왔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농가 모두 앞서 확진된 농장들로부터 반경 10km 방역대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소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서해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인천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서해안 5개 시도에 대한 소농장 방역 정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충남과 경기 지역을 비롯한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100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위험지역 소독 강화 등 지자체 방역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누적 환자는 7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한 해 700명을 넘은 건 지난 2011년 826명 이후 12년 만입니다. 올해 환자 가운데 91% 이상이 국내에서 감염됐고 9% 가까이는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왔습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데
오한과 고열, 발한 등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고 두통이나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에서 10월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긴 옷과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 최근 치료법 개발로 생존율이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누구나 피하고 싶은 질병입니다. 미리 암보험에 드는 분도 많은데 같은 보험료라면 진단보험금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52살 도명숙 씨는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의 충격도 잠시, 당장 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늘이 깜깜하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한동안 일을 못할 텐데 치료를 받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생활비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고민이죠. 다행히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꼼꼼하게 들어둔 암보험 덕에 건강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력은 있지만 그게 저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제가 암이에요 이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마음 편히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한화생명이 지난 15년 동안 암보험료 지급 건수 12만 개를 분석해보니 도씨처럼 암진단보험금이 충분한 경우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진단보험금을 5천만 원 이상 보유한 환자는 보험금이 전혀 없는 환자보다 향후 5년 이내 사망률이 절반 이상 낮았습니다.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되게 고가의 치료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암 진단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소득 상실 비용에 대한 그 지원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비싼 보험부터 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평소 건강 상태와 가족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상품과 특약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같은 보험료라도 진단보험금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보험료가 여러 가지를 내 가지고 이 가계 지출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경제 형편에 맞게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발병 이전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 정기검진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댐인 우리나라의 소양강댐은 홍수와 가뭄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된 소양강댐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댐 리모델링 등의 치수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섬처럼 솟아있는 산등성이 사이로 마치 바다처럼 드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소양강댐이 강물을 가두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 소양호입니다. 서울의 4.5배에 달하는 면적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600개 규모인 29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내륙의 바다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막대한 저수량을 바탕으로 소양강댐은 한강 유역의 홍수와 가뭄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수량이 집중된 여름엔 물을 더 저장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양을 줄이고 나머지 계절엔 반대로 방류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홍수기 제한 수위라는 그 기준 수위를 정해서 그 수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방류를 한강호수통제에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기간에는 상시 만수위라는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좀 더 높은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의 치수 능력으론 점점 더 빨라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댐과 하천 제방은 1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폭우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2050년이 되면 극심한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준의 집중호우가 4년에 한 번꼴로 찾아와 거의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홍수 위험 지역에는 댐을 새로 짓고 기존의 오래된 댐은 높이를 올리거나 상류에 보조댐을 만들어 저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특히 상류에 보조댐을 추가로 만들면 저수량은 20에서 30% 더 확보하면서 댐 건설의 부작용인 수몰 지역은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저수 용량을 좀 추가하면서 환경적인 부분들도 좀 저희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어서
유럽이나 이쪽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댐의 높이를 올려 증축하고 독일과 호주에선 댐 상류에 보조댐을 만드는 성공 사례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댐과 하천 제방을 보강할 기본 구상을 시작할 계획인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 속에 단풍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단풍이 절정을 맞은 가을 설악산에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익은 단풍이 산 허리를 물들였습니다. 감귤빛 물결 따라 산행객 발걸음은 쉼없이 이어집니다. 맑고 시린 계곡물을 끼고 수렴동 계곡으로 향하는 길목. 홀로 우뚝 선 백담사 은행나무는 유난히 색이 곱습니다. 한데 묶여 섞이고 번진 오색 풍경에 들뜬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게 다시 젊어지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단풍과 하늘과 구름이 너무 조화가 잘 되어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대청에서 시작해 오세암을 덮은 단풍은 순식간에 내설악 전체를 채색했습니다. 산사처마위 단청과 겹쳐 화려함을 더합니다. 바람에 밀린 구름은 능선 계곡 사이로 쉼없이 흔적을 남기고 동해안 넘어가는 한계령에도 울긋불긋 점을 찍었습니다. 10월 중순 설악산은 아침 저녁 이미 영하권, 일찌감치 첫눈도 내렸습니다. 설악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달려가는 단풍과 함께 가을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가을은 선선한 기온과 쾌적한 공기로 사계절 중에 산책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꼽힙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탈모의 계절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을 김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을바람을 따라 억새들이 마치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 사이에서 따스한 가을볕을 만끽합니다. 선선한 기온에 따사로운 햇볕까지. 가을은 그야말로 산책하기에 최적입니다. 여름은 햇볕이 너무 강해 피부가 손상되기 쉽고 반면 겨울은 일조량이 너무 적습니다. 햇볕을 쬐기에 좋은 계절은 봄과 가을인데 가을은 평균 습도가 71.6%로 봄보다 높아 투과하는 햇빛의 양이 줄어 산책하는 동안 훨씬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일사량도 약 1.5배가량 적어 같은 양의 햇볕을 쬐어도 피부가 덜 그을리게 됩니다. 가을은 하늘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점차 커지면서 추분을 시작으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봄에 비해 일조 시간이 짧아 평균적으로 일사량이 다소 적습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의 산책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가장 많이 빠지는 계절 역시 가을입니다. 줄어든 일조량과 큰 일교차가 탈모의 계절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을철에 모발의 탈락이 늘어나는데 이는 여름철에 자외선을 오래 쬐서 두피에 손상이 일어나고 또 갑자기 가을에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탈모의 속도가 이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 두피의 기름기와 습기의 균형이 무너져 각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며 공급되는 영양이 줄어들어 모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을 산책 후에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꼼꼼히 씻고 젖은 모발을 말릴 때는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을 이용해 말리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는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신재생 에너지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전망인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양빛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건 값이 싸고 만들기 쉬운 실리콘 태양전지입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 효율이 변하고 태양광 패널이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등의 이유로
태양광 발전 비중은 전체 에너지원의 5%도 되지 않습니다. ES가 무한히 많이 있으면 태양광으로 엄청나게 저장해놓고 그거 꺼냈으면 사실은 뭐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그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큰 ES는 비싸니까 보급이 안 돼 있고.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머지않은 미래엔 태양광 발전이 지구의 주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엑세터대 연구진은 2050년에는 태양광 발전이 전체 에너지원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1개 에너지원의 전망치를 보면 현재 주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21%로 비중이 줄고 원자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는 비중이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태양광 패널 설치 대수는 연 25%씩 늘어났고 태양광 발전 비용이 연 15%씩 감소했는데 설치 대수가 늘수록 비용 감소폭이 컸던 점이 이 같은 전망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흐름에 정치인들과 금융권이 주목해야 한다며 대비해야 할 점들도 제시했습니다.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기 저장 장치가 개발돼야 하고 지역 간 전력 공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튬과 구리, 니켈, 코발트 등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희귀 금속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뇌 수술은 작은 오차만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술 부위를 더 정교하게 찾고 외과 의사들의 훈련도 도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치의 오차만으로 환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뇌수술. 암 조직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수술의 정확도와 함께 숙련도를 높이는 기술이 영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외과 수술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겁니다. 연구팀은 숙련된 전문의가 진행한 뇌종양 수술 영상을 200개 이상 인공지능에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이 수술 부위를 스스로 인지해 미세한 암세포는 물론 뇌의 중심에 있는 혈관과 같이 중요한 부분을 잘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줍니다. 또 수술 중 의사가 놓칠 우려가 있거나 피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다음에 어떤 단계를 진행해야 할지도 제시합니다. This whole tool will alert the surgeon during the procedure if there is any risk of potential complications so they can recalibrate themselves during the procedure. 또 이를 이용해 경험이 적은 외과 의사들이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도 숙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난도의 수술 기술을 학습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경력의 외과 의사 수준으로 학습자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And what we're trying to plan for is that AI is analogous to having a very senior surgeon standing next to you. But if he sees you doing something he doesn't quite agree with, he might gently suggest that there's another way of doing things. And that's the kind of experience you have as a trainee building your surgical experience. 연구팀은 이 기술이 수술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의사가 수술 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에서 수준 높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로봇이 사람을 돌보는 스마트 요양시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돌봄 로봇 도입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요양보호사의 일손도 덜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새로 문을 연 서울의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에선 돌봄 로봇이 요양보호사를 도와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재활 로봇입니다. 허리부터 발목까지 연결된 로봇이 양쪽 다리 역할을 합니다. 식사 보조 로봇입니다. 팔에 착용하면 근력이 부족해도 밥을 뜰 수 있습니다. 거동이 힘든 어르신은 케어 로봇이 대소변을 처리해 줍니다. 낙상이나 배회 감지 스마트 기기도 활용해 쾌적한 요양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치매가 6년 정도 지속적으로 되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 지금 약간 발 뻗고 자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로봇을 이용하면 24시간 안정적인 돌봄은 물론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는 요양시설 많이 만드는 게 서울시는 정말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돌봄 로봇을 갖춘 스마트 요양시설을 꾸준히 늘릴 계획입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피해도 크고 화재 진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배터리 폭발 화재 진압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지난밤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에서 폭발성 화염이 치솟아 순식간에 주변을 삼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면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불이 번집니다. 주변 차량 4대ጥ는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를 가정한 소방 훈련이 한창입니다. 차량 밑에서 연기가 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소화포를 씌워 열 확산도 막고 차량 밑으론 방수 관창을 넣어 배터리에 열을 식힙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소화 수조를 설치해 배터리에 열이 식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화재 진압이 더 까다롭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차량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밀폐된 구조로 인하여 다량의 연기 발생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렵고 하점 발견이 어렵고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면 섭씨 800도까지 치솟은 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진화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구멍을 내서 배터리 내부에 물을 뿜어 열을 식히는 특수 장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차량 하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관통해서 단시간 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신규 특수 장비 4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차장에 낮은 격벽을 세우는 등 열폭주에 따른 불 확산을 막는 정책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난독증으로 상담받는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이 최근 3년 새 7배 넘게 늘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경계선 지능으로 상담받는 학생도 같은 기간 5배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난독증으로 시교육청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23년 8월 기준 824명으로 2020년 112명에 비해 7.4배로 늘었습니다. 난독증 지원을 받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757명으로 94%를 차지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인관계가 줄어 발달이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놓친 학생이 많았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능지수가 71에서 84로 경계선 지능에 속해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학생도 올해 8월 기준 663명으로 3년 전보다 5.4배로 늘었는데 역시 초등학생이 84%를 차지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의 경우 조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소가 걸리는 럼피스킨병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럼피스킨병은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걸리는 전염병으로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도 나타나 국내에선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가에서는 흡혈 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소에게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